그늘 속 여인의 목선 최윤. 도출단 흰 배는 멀리 장난감 배처럼 부드러운 파도에 잠시 기울어져 수평선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다. 그 교실의 뒷벽에는 한 학기 내내 어떤 아이의 그림 일기 공책에서 떼어져 나온 그런 그림이 붙어 있었다. 2학년 혹은 3학년의 한 교실, 약간 차가워진 가을빛 속에서 그림의 풍경은 너무도 허망하게 빨리 끝나버린 지난 여름방학의 기억을 아주 멀고 스산한 어떤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한 아이가 소란스러운 휴식 시간의 소음을 뒤로하고 그 그림 앞에서 태양 주위로 구불거리며 뻗쳐나간 미친 사람의 머리칼 같은 빗살의 수를 세고 있었다. 그저 습관적으로 매번 그 그림 앞에 서 있을 때 그랬듯이 빗살은 11개였다. 빨간 금박지 별이 4개 붙어 있는 우수하게 평가된 그 그림 속 태양의 빗살은 늘 11개였다. 하필이면 왜 11개의 빗살이지? 그 그림이 붙여진 이래 어느 아이도 장난으로 빗살 1개를 덧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앞에 설 때마다 아이는 늘 빗살 1개를 더 그려놓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다. 그런데 그 그림은 누구의 그림 일기장에서 뜯겨져 나왔던 것일까? 2교시에서 3교시로 넘어가는 짧은 휴식 시간에 상처 없는 광기를 닮은 무구한 소란, 그 소란이 한순간에 기적처럼 멈췄다. 갑작스런 침묵 때문에 깜짝 놀란 아이는 그림에서 떨어져 뒤돌아섰다. 담임 교사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교실에서 줄이 삐뚤어진 책상 위에 올라서거나 창에 붙어서서 낙서를 그리고 있던 아이들, 엎어진 의자 사이에서 뒹굴고 있던 아이들이 필름이 정지한 것처럼 일시에 조금 전에 그 혼이 빠진 자세로 그대로 멈추어 버렸다. 그때 한 여자아이의 모습이 뒤섞인 풍경에서 따로 오려낸 종이 인형처럼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그 혼란스러운 실내에서 홀로 자기 자리에 고정되어 있던 한 아이. 그 여자아이는 목 주위에 레이스가 달린 예쁜 옷 속에 갇혀 커다래 더욱 우울한 눈을 하고 앉아 있었다. 담임 교사는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했다.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만큼 근엄함을 강조한 낮은 목소리로 그 목소리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비난이 있었다. 소지품을 모두 책가방에 챙기고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태양의 빗살수를 세고 있던 아이는 그때 생각했다. 아,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 하고 이제는 햇살을 하나 더 그려 넣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이는 당장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어 박박 찢어버리고 싶었다. 레이스로 목을 휘감고 있는 이름을 불린 그 아이는 김내과 집 딸이었다. 모두가 침을 꼴깍 삼키며 아이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자아이는 고개를 돌려 뒷벽에 그림 밑에 기대서서 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마음을 졸이며 그림 밑에 서 있던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방금 이름을 불린 친구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을 불린 아이는 가방을 챙기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담임 교사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교실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유리 창문의 높이에 닿을락 말락한 작은 키의 그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실과 복도에서 멀어졌다. 담임 교사의 모습이 복도를 돌자마자 아이들은 작고 하얀 운동장이 눈부시게 드러나는 창문 쪽으로 몰려갔다. 그렇게 목마른 파리처럼 유리창에 붙어 아이들은 기다렸다. 그 흐름에 밀려 햇살을 쐬던 아이도 창문에 붙어섰다. 운동장 저쪽의 교문 앞에서는 검은색의 크고 육중한 자동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동네에서 가장 멋진 세단차, 그 안에 어릿거리는 두 개의 그림자, 머리를 올리고 여린 목을 드러내고 있는 친구 어머니의 목덜미가 손에 닿기라도 할 것처럼 선명하게 아이의 눈 속에 들어왔다. 차 속의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또 다른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신원에 대해 아이는 잘 알지 못한다. 동네에서는 유명하지만 한두 번 밖에는 마주치지 않은 구두 신은 발이 무섭게 커 보이던 병원 원장, 친구의 아버지. 그러나 차 안에 어릿거리는 그림자가 둘이라고 단정해 말하기에는 유리창에서 차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었고 흰 대낮의 빛에 대비되어 자동차의 실내는 더욱 어둡게 보일 뿐이었다. 그림자는 하나였을 수도 있다. 친구의 어머니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 안에는 한 엄숙한 남자와 실루엣뿐. 아이는 너무 집중했기에 눈을 몇 번 깜빡여 보았다. 눈 이쪽은 빨간 어두움. 마침내 하얀 운동장 한편으로 친구의 레이스 달린 원피스가 나타났다. 그 아이는 무섭게 혼자가 되어 타박타박 걸었다. 비어있는 작은 운동장, 찌그러진 공 하나가 우스꽝스러운 몰골로 버려져 있는 운동장을 친구는 무거워진 가방으로 어깨가 약간 기울어진 채 느리게 가로질렀다. 교문 옆에 플라타너스 그림자 속에서 친구는 멈추어 섰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멀리 창문에 꼼짝않고 붙어있는 친구를 향해 아주 느린 바람에 흔들리듯 두 손을 흔들었다. 안녕, 안녕. 흔드는 두 손이 흐려지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자동차는 이미 시야 밖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친구는 이렇게 사라졌다. 여인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햇볕의 그을은 거친 피부의 얼굴에 지을락 말락한 미소를 담고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이미 노년의 숨은 한 대가 여인의 몸 구석구석을 침범하고 있었지만 여인의 얼굴에는 산골의 장터에서 만날 수 있는 어느 여인과 구별되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었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체구와는 대조적으로 원시적인 건강미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여인의 두 손이 다시 한번 부지런히 그녀를 향해 나부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이별을 선언하며 흔들던 어떤 손을 연상시켰다. 작고 깜찍하던 손, 목덜미에 완만한 곡선이 완연히 드러나도록 머리를 한껏 뒤로 틀어 올린 그 여인의 얼굴을 그녀는 얼마 동안이나 그토록 뚫어지게 쳐다보았던 것일까. 마치 홀린 것처럼 머릿속을 색바랜 햇살만 가득한 그림 한 장으로 채우고서 자, 이리 와서 산채 좀 사가요.
무공의 산채 나물이요. 여인 앞에 놓인 초라한 자판에는 마른 나물 덩어리가 몇 개 짚에 묶여 포개져 있었다. 여린 여인의 목소리에는 이 지방에 다소간 거칠어 보이는 사투리 억양이 배어 있다. 여인 옆에는 더 늙어 보이는 노파라고 불러야 마땅할 또 한 여인이 엇비슷한 자판을 버리고 앉아 있다. 도토리묵 여러 덩이와 대추엿 등속. 여인은 약간 떨어져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젊은 여자를 향해 이번에는 아예 마른 산채 덩어리를 들어 보였다. 조금 더 관심을 보인다면 안악은 그것을 들고 그녀에게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녀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먼저 시골 안악의 목선, 아마도 안악의 허술한 차림새와 대조되어 선명히 드러나는 고운 목선, 오랫동안 그곳에 시선을 머무른 후에야 그녀는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 산골의 한 장터에서 만나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목덜미가 그려내는 포물 곡선으로부터 그녀는 아주 어릴 적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과 잊은 지 오래된 친구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래, 수연이. 그의 이름은 김수연이었지. 그러나 그녀는 조그맣게 고개를 젓는다. 그럴 리가 없다. 왜 자꾸 저 여인의 얼굴에서 친구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일까? 여인의 표정과 분위기, 그리고 뒤를 틀어 올린 머리 밑의 목선, 10여 년 전의 얼굴에서 확실하게 온전히 되살아나는 것은 거의 없다. 완만한 저 목선을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그녀를 무한히 혼란시키는 검증 불가능한 흔적들 뿐이다. 그녀는 안악에게로 다가가 마른 고사리와 취나물을 한 덩어리씩 집어들었다. 지폐 한 장을 내밀자 여인은 그녀에게 거스름돈을 내주었다. 손님인 그녀가 물건을 집어든 후부터 여인은 말이 없다. 기계적인 동작, 산채 나무를 들어 올리고 권하던 좀 전과는 달리 물건을 팔고 난 후 그녀를 보는 여인의 표정은 시큰둥하다. 그녀는 옆에 노파를 향해 묻는다. 부대 가는 버스 저쪽 맞지요? 애초에 알던 길로 올 것을 노파는 뭐라고 말해주는 대신 나른한 팔을 반쯤 들었다 눕는다. 세 번째 방문, 어떻든 이곳에서 갈아타는 것이 더 빠르다고 그는 말했었다. 노파가 가리키는 곳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작은 정류장 넘어 저쪽 산등성이로 초여름 숲이 짙고 멀리 산자락 한 끝에 암자인지 기와 지붕이 살짝 보인다. 이쪽에서는 가까워 보이지만 산까지의 거리란 얼마나 늘 뒤로 물러만 가던가. 시외버스가 머무는 작은 공터, 구차한 자판이 늘어선 한가로운 평일의 장터, 장터 주위에는 이런 장소에서 의례 만나게 되는 한두 개의 자파상과 입구가 어두운 다방 하나, 공터 쪽으로부터 아주 멀리서 오는 사람처럼 그가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 듯 했다. 그녀는 나무를 든 비닐봉지를 들고 주위를 돌아다 보았다. 귓가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얼마 전부터 그의 목소리조차도 변해 있지 않았던가. 그런 걸 왜 샀니? 사실 그랬다. 마른 산채 나물 꾸러미는 부대 안에서 쓸모가 없다. 면회 올 때 이런 걸 사들고 가는 사람은 정말
공터에는 읍으로 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모여선 장터의 사람이 몇 명 졸아든 자신의 그림자 위에 쪼그리고 앉았을 뿐이다. 그녀가 기다리는 다른 방향의 버스는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왠지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꼭 궁금한 것도 아닌 조금은 멍한 기분으로 그녀는 가까이 있는 다방으로 들어갔다. 칡차와 쌍화차, 인삼즙 같은 것을 파는 시골의 찻집에는 3명의 동네 남자와 2명의 여 종업원이 보아도 똑같은 끝도 없이 재방영되는 연속극을 흘려보내는 텔레비전 화면 밑에 앉아 그걸 배움으로 하고 지난밤에 일어난 작은 사건에 대해 뭐라고 각기 한마디씩 하고 있었다. 이곳에 오는 도중 고속버스의 라디오 뉴스에서도 그녀도 그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한 사병이 탈영했다. 사병은 소총을 소지하고 있다. 인근 마을에서 난동을 부린 후 탈영병은 이동했다. 희생자는 아직 없다. 그는 이동 중이고 그 방향은 남쪽으로 추정된다. 이런 종류의 소식은 주기적으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다방 안의 남자들의 얘기는 뉴스보다 한층 더 구체적이었다. 탈영병을 가지고 도망친 총 이름이 뭐래요? 그걸 알아 못하게 K2 소총이라고. 모두가 텔레비전 방영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탈영병의 도주로가 이 지방으로 추정되어 어제만 해도 남의 일 같았던 그 작은 사건은 어느새 생생한 그들의 사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장 이 안으로 들이닥치면 어쩌나? 아마 미쓰리를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릴 텐데 큰일 났구먼. 나 같으면 산속으로 튀겠다. 겨우 점심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가방에 열어놓은 창문으로 산나물을 파는 여인의 옆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 여인에게로 되돌아온다.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여인의 얼굴 위에 겹쳐져 오는 또 다른 얼굴, 여인의 얼굴에 얹혀진 세월의 두께를 뚫고 돋아나오는 어떤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인의 저 목선, 여인이 흘끗 다방의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한 시선을 만나고도 여인은 무표정하다. 설령 두 얼굴이 완벽히 겹쳐져 하나가 되어도 여인이 그녀를 알아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든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 만난 아이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아이는 예전에 만난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을 쉽사리 기억한다.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그건 늘 그렇다. 사람의 얼굴은 어느 때가 지나면서부터 변하지 않고 슬프게도 고정되어 버리므로 얼굴이 고정되면서 늙어가기 시작하므로 그녀는 아이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고자 잠시 눈을 감는다. 그러나 역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설마 그 여인이 바로 내 눈앞에 그럴 리가. 버스가 한 대 느리게 다가온다. 정류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움직여 간다. 오랜만에 도착한 읍으로 나가는 버스가 한바탕 사람들을 싣고 가로수 짙은 길 사이로 사라져 간 후 행인이 드물어진 이제 여인은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얌전하게 앉아 옆자리에 도토리묵 장수가 넘겨주는 담배를 받아 피우고 있다.
주변을 완전히 잊은 자세로 산채나물 파는 일조차 초탈한 자세로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한 여인이 있었다. 동네에서 가장 예뻤던 여인, 동네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여인, 동네에서 가장 부유했던 남자의 아내, 늘 깔끔하게 차려입은 김내가 집의 수연이 엄마는 병원 맨 위층 커튼이 쳐진 어스름한 실내에 머리를 깨끗하게 몰아 뒤로 올리고 흰 목선을 드러낸 채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두 손을 얹은 자세로 앉아있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을까? 그 모든 것 뒤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모두가 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목선 때문이야.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웃 병원에서 일어난 진기한 그 사건을 입조시에 올릴 때마다 그녀는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그 말의 뜻도 잘 모르면서 친구와 함께 숙제를 하다가 산수 공책에 만화를 그리다가 어쩌다 고개를 들면 오후의 실내에서 어린 그녀의 시선이 만나곤 하던 완벽한 곡선을 그려내는 여인의 목선이 아이는 늘 아슬아슬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는 오랫동안 친구의 어머니에게서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바라보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한 무엇에 홀려서 그 일에 대해 알기 훨씬 전부터 조금 전 산채장수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았듯이 아이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지 여인은 그렇게 손으로 턱을 받치고 옆 얼굴을 내보이며 오래 앉아 있었다. 그런 여인을 엄마로 가졌기 때문에 친구는 항상 불안해했던 걸까? 넌 나의 단 하나의 친구야. 우울한 낯의 친구는 말하곤 했다. 그래, 너도 나의 단 하나 친구지. 그녀도 어김없이 대답해 주었다. 작은 죄를 짓는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고 도망가고만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매 학년, 매번 이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는 단 하나뿐인 친구가 있었다. 마침내 손님과의 대화에 시들해진 종업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옆차를 놓고 그녀 옆에 서 있다. 여 종업원의 시선은 나른하게 창 밖을 향하고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나름의 방식인 모양이다. 다방 기둥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산사리꽃 꿀차라고 씌어 있다. 그녀는 꿀차를 주문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모간을 넘어가는 산사리꽃 꿀차의 맛은 쌉싸름하다. 공터도 멀리 가로수길도 비어있다. 버스가 제발 오지 않았으면, 아니면 버스가 빨리 와 여행이 당장이라도 끝나버렸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욕구. 그녀는 찻잔에 남아있는 꿀차를 단번에 모두 마셔버렸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조금 과장되이 화장한 그녀 또래의 여자가 긴 머리에 짧은 치마를 팔락거리며 장터를 가로지는 것이 보였다. 경쾌하고 힘있는 걸음걸이, 곧이어 긴 머리는 장터를 가로질러 산채장수 여인 옆을 지나치고 한순간 긴 머리 여자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잠시 후 여자는 다방이 층계에 모습을 나타내고 그녀 쪽으로 흘끗 시선을 주더니 창문 반대편의 자리에 앉는다. 그녀는 안다.
저애도 나처럼 입대한 남자친구 면회왔구나. 한두 살 밑, 한두 살 위, 무슨 상관이람. 그녀는 일어섰다. 다방을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다.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은 도중에서 검문에 걸렸기 때문이다.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이 모두 비상에 걸렸기 때문이다.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은 타이어가 펑크났기 때문이다. 읍의 정비소까지 걸어가려면 오래 걸린다.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은 부대 쪽 길이 완전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간이 의자에 앉아 손가방을 무릎 위에 놓는다. 그때서야 그녀는 자신이 산 산채나물이 든 비닐봉지를 다방 안에 두고 온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이상한 불가항력으로 그녀는 그저 간이 의자에 앉아서 주위 사람들의 엇갈린 정보에 귀를 기울일 뿐이다. 긴머리 여자가 다방의 층계를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긴머리는 누군가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녀가 그랬듯이 긴머리 또한 서로의 처지를 알아본 것이다. 면회하러 부대 쪽으로 가지 않아요, 혹시? 그런데요. 같이 택시 타지 않겠어요? 없잖아요. 조금 걸어나가 차 있는 마을 사람한테 돈 주고 부탁하면 돼요. 아, 그렇게요. 그쪽에 차가 못 갈지도 모른다는데요. 아이, 그럴 리가 없어요. 같이 택시 타요. 조금 비싸지만 뭐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여러 번 해봤어요. 글쎄요, 난 버스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거절했다. 긴머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깨를 약간 으쓱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보였다. 저 긴 머리 여자애도 입대한 남자친구를 만나러 올 때마다 나처럼 막막한 느낌을 받았을까? 그녀는 자문했다. 한 달 전쯤 첫 번째 면회 그는 철조망 담 너머 저쪽에서 그녀를 향해 뛰어왔다. 헛둘 셋 넷 헛둘 셋 넷. 그녀는 멍청이 상식적으로 군인들을 흉내내어 그의 규칙적인 발걸음을 이렇게 세고 있었다. 그가 그녀 쪽으로 오기 위해 가로지르는 공간은 그다지 멀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무한정 길어 보였고 거의 무한대로 넓어 보였다.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불었고 그의 얼굴은 보기 좋게 그을렀으나 그 객관적인 변모가 그녀의 의식 저 속에 숨어있던 막막함을 일깨웠다.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용인하는 이 변화와 절차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우며 구차한 것인가를 갑자기 일깨워주는 그런 막막함. 그의 뛰어오는 모습은 그녀에게 그들이 공유하던 삶의 지대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표시처럼 보였다. 2년 남짓한 시간에 유연한 청춘을 모두가 군대에 저당 잡히는 것이 한 번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현실의 지대, 동물의 기성을 닮은 기압든 발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친 은어와 근육과 몸의 복종을 아름답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지대. 그녀는 잠시, 아주 잠시 그를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아무데로나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나 도망가는 대신 그녀는 그 앞으로 달려가 그가 더 이상 뛸 수 없게 막아섰다. 이상하다는 듯이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느끼고 있는 막막함에 대해서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싱거운 농담과 친구들, 가족들의 소식을 주고받았다. 오후에는 산에 있는 나안전으로 산책을 갔으며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 술도 마셨다. 먹는 일에 단순히 열중해 있는 그를 그의 것이 되어버린 부대 안에 반복적이고 고달픈 일상의 경영에 대해 쌍소리를 처음 배우는 소년처럼 작은 흥분을 담아서 말하는 그를 그녀는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에게는 아직 다른 얘기를 할 여유가 없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은 그렇게 괄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어쩌면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다시는 괄호 밖으로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기다려 달라든지 다음 달에 또 와달라든지 하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 첫 방문의 껄끄러움을 외면하려 그들은 남은 시간에 스산한 읍의 작은 거리를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가 부대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그는 그녀의 눈에 생소하게 밟히는 그 발걸음으로 뛰어 멀어져 갔다. 긴 머리 여자는 정류장 옆에 간이상점 앞에서 캔 콜라를 들고 그녀 쪽으로 자주 시선을 준다. 언뜻 약간 어색한 공모의 미소를 보내기까지 한다. 버스는 여전히 오지 않고 한두 명은 아예 정류장을 떠나 산 밑에 마을 쪽으로 들어간다. 탈영병이 체포되기 전에는 그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버스는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행여나 하여 고집스레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진다. 그녀는 어쩌지 여기서 내리지를 말 것을 조금 멀어도 전번에 갔던 노선을 택할 것을 그렇지만 사실을 말하면 그녀는 그다지 후회하고 있지 않다. 그녀는 다시 다방 쪽으로 걸어간다. 목선이 아름다운 여인의 앞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간다. 그 사이 다방 안에는 몇 명이 더 와서 앉아 있다. 아마도 돌아오는 버스, 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 화면에서는 여전히 연속극의 재방영. 좀 전에 여기에 비닐봉지를 두고 갔어요. 카운터의 젊은 마담은 말미를 길게 올리며 소리친다. 미스 바가 비닐봉지 드려라. 그녀는 마른 고사리 한 덩이, 마른 취나물 한 덩이가 든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슬그머니 조금 전에 앉아있던 자리에 눌러앉는다. 어떡한다. 그녀는 작은 책자를 가방에서 꺼낸다. 그러나 읽지는 않는다. 마을의 파출소 순경쯤 되는 남자가 차를 마시러 들렀는지 다방하는 그의 목소리, 그에게 두서없이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로 잠시 소란스러워진다. 경찰도 군대도 상당수가 산등성이에 풀렸다. 그들은 아침 내내 산속을 헤집고 다녔고 지금도 수색을 계속한다. 아마도 산속 나안정 근처의 어딘가로 피신한 것이 틀림없다. 탈영병의 소청에는 이제 총알이 없는지도 모른다. 버티다가 자살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쨌건 아직까지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 말도 없고 얌전했던 정상적인 사병이고 입대한 지 1년 반이 넘은 자다. 왜 그가 탈영을 감행했는지 잘 짚어지지 않는다. 애인 문제도 없었고 탈영 전에 상사로부터 심한 처우를 받은 것도 아니다. 가족에게도 문제가 없다. 미스 박과 미스 리는 끝도 없이
소소한 질문을 던지고 순경은 오징어를 씹으면서 만족스럽게 여인들의 질문에 답한다. 갑자기 그녀는 다방 안에 갖가지 소음이 쏴 하고 어디론가 몰려나가는 것을 느낀다. 작은 사람의 무리가 동네 골목 어귀에서 여러 날 속살거렸다. 김내가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이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김내가 원장이 이상해졌단다. 10년 전처럼 김내가 집 부인이 또다시 도망을 쳤단다. 물론 옛날에 그 남자에게 갔겠지. 김 원장은 병원을 후배에게 맡기고 지방으로 잠시 내려간댄다. 그게 아니라 병원을 아주 팔려고 내놓았단다. 딸의 학교도 그만두게 수석을 마쳤다지. 지방학교로 전학 가겠지. 이렇게 한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에게서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10년 전에 있었던 김내가 집에 숨겨진 내력을 전해 듣는다. 어떻든 그 집의 아이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 안에 갇혀있던 수연이를 그녀는 그날 이후 다시 보지 못했다. 정말 9살, 10살 때의 그녀는 어렸다. 설령 어른들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해주었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을 그녀는 동네 사람들의 속살거림 속에서 전해 들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 늘 부족한 고리가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뿐이었다. 그 이야기는 한 번 들은 후 그녀의 어린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10년 전에 그 이야기는 그녀에게 늘 삶의 갑작스러운 결렬과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 삶의 어두운 지대를 들여다보게 하는 이유 없는 불안. 김내가 원장은 군의관으로 월남에 몇 년 갔다 온 후 부자가 되었다. 그 돈으로 대로변에 5층짜리 김내가 건물을 지었다. 갑자기 환자도 늘었다. 그 병원에는 월남에서 부상 입은 사람들이나 월남과 관계 있는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수연이가 태어나기 전 수연이 엄마는 김내가에서 치료를 받으러 드나들던 수많은 파월 상위 군인 중에 하나와 도망했다. 김 원장은 지방 구석구석을 뒤져 아내를 찾아내 데리고 왔다. 아내를 가두었다. 그리고 수연이가 태어났다. 수연이는 여인이 정막 같은 감금 상태에 처해 있을 때 태어났다. 10년 그러고 나서 그늘 속에 고운 목선을 드러내고 앉아있던 여인은 그렇게 다시 도망을 친 것이다. 그녀는 커가면서 종종 그 여인 수연이의 말없던 엄마에 대한 생각을 했었다.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에서 그녀를 도망치게 한 것이, 그것은 김내과 주인도 다리를 하나 잃었다는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이 소문으로만 그려지던 그 파월 상위 군인도 대답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저기 저쪽에 앉아 기계적인 동작으로 마른 산채 나무를 검은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돈을 받아 넣는 저 여인 이외에는 아무도, 그러나 저 여인은 정말 그 여인인가? 여인의 자판 위에서 낮이 기울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스가 와도 부대 쪽으로는 가지 못한대요.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앞에 여자를 올려다 보았다. 어느새 긴 머리의 여자는 다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앞자리에 서서 묻고 있었다. 하필이면 오늘 이런 일이.
그쪽은 얼마나 남았어요? 네? 아,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이번이 3번째 면회인걸요. 애인이에요? 친구예요? 애인, 친구. 다른 말은 없을까? 낡지 않은 다른 말. 그와 그녀의 진행 중인 관계에 걸맞는 어떤 단어. 불안과 신임, 미움과 열정을 동시에 담는 어떤 말. 그녀는 대답할 수 없다. 그녀는 그저 웃는다. 그녀는 다시 산사리꽃 꿀차를 2잔 시켰다. 우리는 그이 제대하자마자 결혼할 거예요. 그이는 취직하고 난 다음 군대 왔거든요. 그래도 나이는 있어요. 요리조리 미룰 만큼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왔거든요. 그리고 긴 머리는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의 무반응 때문이었으리라. 가까이 보니 긴 머리에 화장기 넘어 드러나는 표정이나 피부가 그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 나 여기서 민박 잡았어요. 올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버스도 오지 않고 갈 데도 없으면 나하고 같이 민박에서 자고 내일 올라가요. 사실 난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탈영병 때문에 조금 무섭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별 도움이 못 될 텐데요. 그건 그래요. 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긴 머리는 크게 웃었다. 그녀는 긴 머리와 해가 기울 때까지 다방에 앉아 있었다. 도착하는 버스도 떠나는 버스도 없어 마을에서 나가는 차에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합승하는 일이 몇 번 있었을 뿐 그동안 기껏해야 한두 덩이 산채나물 더미를 팔았을 뿐인데도 여인은 참을성 있게 그대로 자판 앞에 앉아 있었다. 이제 장터는 완전히 비어 있다. 다방 안도 스산하다. 모두가 떠났다. 노파와 여인은 그저 침묵한 채 가끔 담배를 나누어 피는 것이 다였다. 그녀는 긴 머리 여자 앞에 앉아있는 자신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갑작스럽게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그녀는 층계를 달려 내려간다. 그녀는 산채나물 여인 앞에 선다.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묻는다. 아주머니, 혹시 김수연이라는 이름 모르세요? 그녀의 가슴이 마구 뛴다. 나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수연이 친구 저예요. 바로 그때 어스름이 깃들이기 시작하는 빈 장터에 봉고 한 대가 가로질러 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무섭게 뛰던 가슴이 서서히 진정된다. 소형 봉고는 그녀의 바로 눈 밑 여인의 자판 앞에 멈춘다. 봉고차 안에는 앞좌석만 빼고는 옷가지가 차곡차곡 쌓여 가득 채워져 있다. 옷 도매상 혹은 시장의 가두어 판매, 운전석에서 30을 좋게 넘은 건장한 남자가 내려온다. 남자를 바라보는 여인의 얼굴에 작고 평화로운 미소가 짚혀진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오는 듯하다. 왜 이렇게 일찍 데리러 왔뇨? 어머니, 먼저 차에 올라가세요. 여인은 노파와 함께 말없이 일어선다. 그리고 두 나이 많은 여인은 힘겹게 운전석 옆에 자리로 올라탄다. 여인이 이마에 흩어진 몇 올의 앞머리를 천천히 쓸어 올린다. 남자는 2개의 자판 위에 놓인 물건을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려놓는다. 여인 쪽으로 돌아보며 무어라 말하는 것이 보인다. 봉고의 시동이 걸린다. 봉고는 저쪽 산밑을 향해 달린다. 얼마 안 있어
봉고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무슨 걱정 있어요? 갑자기 얼굴이 왜 그래요? 긴 머리 여자가 묻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민박으로 가야죠. 그래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 집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다고요. 무공의 토종 된장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면회 신청해 볼 거예요. 밤사이에 그 군인이 잡혀 비상이 풀렸으면. 그녀는 긴 머리를 따라 일어섰다. 가진 모든 것의 흔적을 지우고 승산 없는 전쟁 불구자와 어디론가 잠적한 한 여인의 흐릿해진 얼굴. 그러나 왜 그 사건의 기억이 이토록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는 부지런함은 더 강한 어떤 것 앞에서 힘을 잃기 일쑤다. 의식 깊이 지배하는 모든 이의 타성의 힘. 그러다가 문득 타성의 두꺼워진 각질을 뚫고 그녀를 깨우러 온다.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만들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의식의 문을 두드리고 방문하다가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계기로 무섭게 다가온다. 일테면 한 여인의 목덜미의 완벽한 포물 곡선으로부터